안녕하세요. 주경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중국의 해상 발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나라 초에 있었던 정화의 남해원정은 아마도 중국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영락 3년, 서력으로는 1403년에 황제는 거대한 규모의 함대 건설을 명하고 환관 정화로 하여금 남해원정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원정 동안 중국의 함대는 인도양 각지를 순방하였고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 대륙 동해안까지 항해하였습니다. 선박과 함대의 규모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1차 항해의 경우 62척의 대형 선박과 200척의 소형 선으로 구성되었고 2만 7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중심 선박인 보선은 역사상 보기 드문 거선으로서 이 배의 길이에 대해 130m, 심지어 150m를 거론하기도 합니다만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957년에 보선의 일부 구조물인 목재 타봉을 발견했는데 그 크기로 짐작하건대 실제로 보선이 100m가 넘는 엄청난 크기였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형 선박 수십 척으로 구성된 함대는 당대 다른 어느 문명권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중국은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가진 국가였는데요. 다시 말해 그때 중국은 육상 제국이자 동시에 강력한 해양 제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중국이 강력한 해양력을 보유한 것은 결코 미스터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해온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해양력이 시대를 거치며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강의의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당나라 시절 이슬람 상인들이 초장거리 항해 끝에 중국 남해안으로 들어와서 교역했고 중국 경제가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의 교역 체계에 들어간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수동적으로 외국 상인과 선원을 맞아들이는 상태였는데 이후 중국의 상인과 선원이 해외로 본격 진출한 것은 송대 이후의 일입니다. 송제국은 인구도 늘고 농업과 상공업도 발전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송나라 경제가 견인력을 발휘해서 아시아 각지의 상품 및 화폐의 확산을 이끌었기에 흔히 이 시기 송나라는 아시아 해양 무역의 모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외국 선박들이 중국에 들어오기만 한 게 아니라 중국 선박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나아갔습니다. 방수와 침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수밀 격창, 선박의 조정을 혁신시킨 중앙타, 그리고 나침반의 활용 등 항해 관련 기술이 크게 발전했고 전반적으로 배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많은 정크선들이 동남아시아까지 항해하여 활발하게 교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나라 말기에 격변기에 떠났던 이슬람 및 동남아시아 상인들도 송나라 때 다시 돌아와 거류지를 형성하였고 일부 대상인들은 귀화하여 해양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 아랍 출신의 학자이자 유명한 탐험가였던 이븐 바투타가 쓴 책에서 이 시대의 아시아 각지의 교역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로 확산해 있는지 말해주는 흥미로운 일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븐 바투타가 중국의 치엔주에서 어느 청년을 만나는데 예전에 인도의 델리에서 만난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삼촌을 따라 델리에 갔다가 중국에 와서 활동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후일 이븐 바투타는 이번에는 이 청년의 형을 아프리카 수단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집안의 친족들이 중국, 인도, 아프리카에 자리를 잡고 네트워크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송대에 크게 발전한 해상교역과 수구는 그 다음 시대인 몽골의 원제국에 흡수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몽골은 유라시아의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
거대한 육상제국을 건설했는데요.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역과 교류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인력과 20만 마리의 말을 동원하는 역참제, 즉 잠치라는 체제를 구축했는데, 이 잠치의 총 길이는 5만에서 6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원제국이 이런 육상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 송제국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수상운송이나 수군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당시 송은 국내든 해외든 수상운송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더불어 강력한 수군도 갖추었는데, 이는 거란이나 몽골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몽골이 중국을 침략하여 송제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자 자연히 송의 수군과 맞서 싸워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군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몽골 자신이 수군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바로 송나라군과 싸워 승리하면서 수군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점차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송을 격파하고 중국을 차지하면서 자신을 원제국으로 선언하는 마지막 과정에 이르러서는 해상 전투까지 경험하게 되죠. 다시 말해 이때 몽골은 해군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몽골은 해양력을 습수하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든든한 해군과 해양력을 갖춘 원제국은 이제 과감히 해상 팽창을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원정입니다.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해상 원정을 시도하죠. 2차 원정의 경우 중국 남부의 강남군과 고려의 선단을 합친 초대형 선단을 구성하는데, 배가 4,400척에 인원은 총 14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기록에서는 전해집니다만, 최근 연구자들은 이 수치가 과장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원정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마는데요. 원정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해 일본의 카미카제라고 부르는 태풍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태풍만으로 원정이 실패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최근 해양 고고학상의 발굴 결과를 보면 중국 남부에서 출항한 선단의 선박들이 너무 약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튼튼한 마스트는 큰 목재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나무를 구하기 어려웠던지 2개의 나무를 묶어서 마스트를 만들었고, 쇠못도 조악한 수준인데다가 판재를 대고 못을 여러 번 친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구형 선박을 급히 수선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이 V자 모양이어야 하는데 이게 U자 모양인 것으로 봐서 내륙의 강이나 호수에서 사용하던 배들을 증발해서 선단을 꾸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아마도 서둘러서 대규모 원정군을 구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원은 자바섬으로도 원정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종적으로는 실패로 끝맺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제국이 유라시아의 초대형 육상제국을 건설하고 해상으로도 연결을 하려는 원대한 계획은 끝내 완수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육상 지배는 성공하지만 해상 지배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제국이 완벽한 해상 제국 건설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의 해상 방면 진출이 매우 활발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의 몽골은 교역에 호의적이었는데요. 상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궁정과 지배층이 자본을 제공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을 해양 방면에서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상인을 선발해서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되 국가가 선박과 자본을 지급하고 사업 후의 이익을 7대3 비율로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의 민간이 더 자유롭게 사업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원시대에는 관의 통제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것과는 다르게 실상에서는 민간 상인들이 자신의 수익을 최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관의 통제를 피해 그들의 사업의 몫을 늘리고는 했습니다. 관의 통제가 불완전했던 것이죠.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의 중국이 아시아 해양 세계에 발을 딛기 시작했고
이후 송대에 중국의 상인과 선원들이 동남아시아 방면으로 활발하게 진출해 나갔으며 몽골, 즉 원제국이 이런 것들을 흡수하고 더 확대하는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원제국 이후 명대 초에 있었던 정화의 원정은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진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미스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의 몰락 이후 주 원장이 명제국을 새로 세우던 즈음 중국의 대외 관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원 말의 혼란기에 다양한 성격의 봉기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무슬림 상인들이 잔인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때로는 이슬람 세력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펴다가 이후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복구하는 정책으로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영락제 시기에 이르러서는 내부적으로 권력을 다진 후 바깥으로 강력한 통제 정책을 펼칩니다. 5번에 걸쳐 북쪽으로 영토 팽창 정책을 펼쳤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을 공격해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로의 패권 확대를 기도하는데 정화의 원정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정화의 남해 원정은 엄청난 국가 재정을 쏟아부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주관한 세력은 황제를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환관들이었습니다. 정화의 원정은 세계사적으로 지극히 중요한 극적인 사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변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엄청난 선단을 만들어 인도양 각지를 순방하도록 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이 원정이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는 다르게 지극히 평화적이고 군사 정복이나 경제적 착취도 하지 않았으며 문화 교류에 앞장서고 영내 평화를 진척시켰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엄청난 자산을 투입해서 수백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고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한 목적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자기를 선물하고 기린 같은 이국적인 동물을 들여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최근의 연구자들은 이 선단이 지극히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으며 실제로는 필요할 경우 무력 행사를 행하기도 하였다는 점, 중국에 저항하던 태국의 아유타야를 누르고 신흥 세력인 말라카를 원조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였다거나 상당한 규모의 경제 거래를 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관련 기록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433년 마지막 원정 이후 명은 정책 방향을 바꾸어 해양 대신 북쪽 대륙 방면으로 선회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시행했던 해상 팽창 관련 기록까지 파쇄하도록 지시했던 것이죠.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해금 정책을 펴게 됩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죠. 급기야 1525년에는 모든 해상 선박의 파괴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외국 세력들에 대해서는 조공체제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최강의 해양력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은 스스로 바다를 버리고 자신의 내부로 갇히게 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 세계는 누가 바다를 통제하느냐가 핵심 관건이 되는 시대였던 것이죠. 결국 세계 최강의 해상 강국이었던 중국은 스스로 해양 패권을 버리고 이후 유럽이 세계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결정적 시기에 중국은 해상 후퇴를 하고 유럽이 해상 팽창을 한 것이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해상에서 지배력을 넓히게 되었고 해양 세계에 패권을 주게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